안녕하세요. CAI 레벨 2 캐지 펀드 앤 매니지드 퓨처스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여러분 레벨 1에서 그 헤지 펀드 자와 같이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레벨 2에서 같이 또 그 헤지 펀드와 매니지드 퓨처스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레벨 1 이미 시험을 다 쳐보셨으니까 그 이 시험 CAI 시험이 어떤 식인지를 좀 이해를 다 하실 거라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략하게 하고요. 끝내고 일단은 레벨 2를 합격하기 위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이미 그 레벨 1에서 경험했겠지만, 레벨 1은 대부분 이제 데피니션이나 용어에 대한 그 이해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쳤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죠. 이런저런 걸 암기를 해서 가서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레벨 2도요, 사실은 암기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헤지펀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트래디셔널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씩 궤를 달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나 또는 전략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컨셉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데피니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레벨 2에서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암기는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상당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거 답이 이거군이라고요. 암기만 좀 제대로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하게 깊이 있게 뭔가를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증적으로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런 전략을 해봤더니 먹힙디다라고 검증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검증되어 있는 내용을 백업하기 위한 데이터도 꽤 많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용성 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깊이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묻기보다는 이제 활용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검증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암기를 필요로 하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레벨 2나 레벨 1하고 다르게 에세이 타입의 문제도 있잖아요. 에세이 타입 문제 되게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에세이 타입 문제 중에서도 계산형의 문제도 에세이 타입의 문제입니다. 캘큘레이션 하세요, 계산하세요. 이것도 에세이 타입의 문제라서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냥 우리는 계산 과정을 밝히면서 다 맞출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쓰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쓰라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단답식으로 아주 짧게 쓰면 되기 때문에, 말이 에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문학 시간에 배우는 에세이처럼 추상적으로 길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두 문장으로 대부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내가 준비를 좀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각 챕터 끝날 때에 에세이 타입에 대한 문제, 연습 문제들이 챕터 끝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있는 그 모분 답안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두 줄이나 막 길어도 세 줄을 넘어서지 않게끔 요약해서 쓰는 걸로 일단은 좀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자, 일단 합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70% 내지는 80% 가까이 맞추면 완벽하게 합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80%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식이 70%를 차지하고 에세이 타입이 30%를 차지하니까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추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에세이 타입에서 한 절반 정도 맞추자 이러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객관식도 객관식이라고 해서 다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근데 암기형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으니까 암기만 잘해도 맞출 수 있는 보너스형 문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잘 활용을 하고 합시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막판에 시험 치기 전에 최종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암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들 머릿속에다 잘 쓸어 담아서 잘 암기하고 갔다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를요 넘기셔서 그 커버 페이지 넘기시면 그 북 2에 이런 목차가 나오죠. 그 토픽 5, 6, 7, 8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 토픽 7에 해당되는 헤지 펀드 앤드 매니지드 퓨처스가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토픽 7.1에서부터 시작해서 7.10까지가 있는데요. 모두 10개의 챕터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1번 챕터, 토픽 7.1하고 토픽 7.2가 Manage the Futures and Invest in CTAs라고 해서요. 전부 다 선물이나 옵션류에 있잖아요. 그 투자는, 그러니까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챕터 1, 2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레벨 1에서도 그랬지만, CAIA는 대체 투자잖아요. 그 대체 투자는 전통적으로 주식만 삽니다. 또는 채권만 삽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군에 투자를 합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상품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게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일종에 보면은 이제 컬렉티블한 골동품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다양한 커머디티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상품군을 좀 달리해서 주식이나 채권하고 좀 다르게 어떤 상품군에 좀 투자하는 겁니까? 이런 개념에서 상품군의 관점에서 대체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품군의 관점에서 대체 투자에 해당되는 것도 파생상품은요, 상품군의 관점에서는 주식과 채권하고는 다른 대체 상품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롱온리 주식만 사는 거예요 또는 채권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는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포함하는 이런 전략의 변화 이런 것도 일종의 대체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체 투자를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데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걸 보고 상품이 좀 독특한 상품에 투자하네 그러니까 대체 투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사는 건데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행위였는데 사는 것만 하지 않고 때로는 매도를 하기도 하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잘 조합해서 좀 뭔가 독특한 스타일에 있잖아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략 구사 이런 것도 일종의 보게 되면 대체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대체죠. 상품의 대체, 전략의 대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대체 투자에는 지금 매니지드 퓨처스하고 인베스팅 시티에는요 상품군의 관점에서 유가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금 수익을 독특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챕터 7.1과 7.2에 나와 있는 매니지드 퓨처스하고 인베스팅 시티의 이야기들입니다. 전략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는 상품군은 그러면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쓰나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트렌드 팔로잉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전략들의 소개는요 사실 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 별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좀 독특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반면에 그 상품 자체는요 상당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유의 상품이고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갖다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는 조금요 그 수익 구조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7.3에 나오는 그 Relative Value Strategy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상대적 가치, 상대 가치 전략이라는 게 우리 이미 앞에서 레벨 1에서 공부한 적이 있지만 차익거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Relative Value Strategy에 해당이 되는데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는 싸고 상대적으로 하나는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싼 거는 롱 포지션, 상대적으로 비싼 거는 숏 포지션을 취해서 두 개의 가치가 어떤 일정한 균형 가격을 수렴하게 될 때 나는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Relative Value Strategy였죠. 그리고 7.4에서 이제 디렉셔널 스트래티지, 대표적인 그 글로벌 매크로 전략 같은 거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방향, 올라가는 방향 또는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전략들입니다. 환도, 포린 커런시 같은 외화에 대한 투자도요, 일종의 디렉셔널 스트래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것도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나 또는 포린 커런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7.5에 나오는 크레딧 스트래티지. 크레딧 스트래티지는 크레딧 리스크를 부담하는 전략인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파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투자의 목적물이 파산하는 것 아니야? 부도가 나는 것 아니야? 자, 이런 거와 관련된 전략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크레딧 스트래티지는 구체적인 전략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의 디폴트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 겁니까? 부도 확률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간 금융공학적인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요, 여기는. Volatility Correlation Distribution Product and Strategy 7.6에 나오는 거요. Volatility란 말 딱 넣는 순간, 금융상품 중에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자, 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뭔가 있고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근거해서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변동성하고 기초자산의 변동성하고 바로 다이렉트리 연계되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옵션입니다. 그래서 볼러틸리티 딱 말 보는 순간 이건 옵션 관련된 전략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7.7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헤지 펀드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금융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는 해지되어 있는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지 펀드를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저런 뭐 상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면 헤지 펀드처럼요 꼭 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복제는 아니지만 헤지 펀드하고 되게 비슷한 수익 구조가 나오게끔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저런 걸 막 섞어서 뭐 포트폴리오 짜다 보게 되면 헤지 펀드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헤지 펀드 리플리케이션인데 약간 복잡하긴 해요. 나중에 그때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펀드 오브 헤지 펀드, 멀티 스트레치 펀드, 일종의 재간접 펀드죠. 재간접 펀드.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들에 대한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7.8 나오는데 그 7.8, 7.9, 7.10은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로는 그 7.1부터 시작해서 7.7까지가 내용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페리칼리 나와 있는 리서치 데이터들이 마치 테이블 표처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그 테이블 표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에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많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단,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친절하게도, 그 표와 관련된 설명들이 밑에 계속 붙어 있고요. 그 설명들 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importance notice,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야. 또는 뭐, 임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자, 그거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전체 그 레벨 2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 퓨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레벨 2에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비중이 되게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만큼 분량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파생을 좀 알고 있다는 게 백그라운드로 딱 깔려야 되고 그래서 약간 내용이 까칠합니다.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뭐 안 되면 그래도 뭐 객관식이 70%잖아요. 그리고 에세이 타입이 30%긴 한데 객관식 70%는 뭐 안 되면 암기라도 하면 됩니다. 열심히 암기를 해서 달달달 외워서 가자. 그리고 굉장히 좀 문제 나오는 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좀 직선적으로 묻는 문제들도 많으니까 잘만 암기만 해도요, 웬만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213페이지로 가보세요. Manage the Futures라는 걸 봅시다. 자, Manage the Futures. 이거는, 퓨처스가 선물이잖아요. 파생상품 중에서. Manage the Futures는 그 선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해요. 파생상품에. 그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내가 그냥 투자자로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투자할 거예요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세상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파생이나 이런 쪽에 아직 굉장히 전문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데다가 내가 돈을 좀 틔우고 그리고 그 틔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문 투자업자들이 파생상품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를 나한테 이렇게 좀 주면은 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트레이딩 테크닉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생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매니지드 퓨처스가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건접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파생상품 펀드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스스로 투자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내가 그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매니지먼트 그룹이나 또는 펀드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파생상품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매니지드 퓨처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 대한 간접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니지드 퓨처스가 일종의 비히클이죠. 비히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매니지드 퓨처스가. 자, 거기 213페이지에 Structure of the Managed Futures Industry. 그러니까 이런 매니지드 퓨처스 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매니지드 퓨처스는 그냥 파생상품 펀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주 제일 쉽습니다. 또는 파생상품 전문 투자자문사 이렇게 생각해도 비슷해요. 파생상품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문사예요.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해도 아주 쉽습니다. 자, 거기서 밑에 이제 Structure of the Managed Futures Industry 보시면 The term Managed Futures describe investing in futures and similar derivatives through
professional money manager or commodity trading advisor. 그러니까 managed futures라는 게 이런 거예요 라는 건데 선물이나 또는 유사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managed futures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물이나 파생 상품에 그러면 누가 그거를 운용을 하는 거냐면 through professional money manager, 전문적인 투자하는 투자자라든지 또는 commodity trading advisor. commodity trading advisor, CTA는 선물 거래 자문업자입니다. 투자 자문업인데 선물 같은 파생 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 자문업자죠. 주로 보게 되면 뭐 상품 선물, 커머디티 퓨처스 같은 상품 선물이라든지 또는 뭐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이런데 그 투자 자문을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CTA라고 합니다. 그 매니저 퓨처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 CTA에 투자하거나 또는 프로페셔널 매니저에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도구죠. 나 대신에 내 돈을 가지고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줄 도구들입니다. 그런 도구들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매니저 퓨처스라고 합니다. 자, 퓨처스를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패러그래프 내려가십니다. Investment in managed futures is through a futures trading fund or commodity pool managed by CPO. 그러니까 매니저 퓨처스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퓨처스 트레이딩 펀드 또는 커머디티 풀 매니저드 바이 커머디티 풀 오퍼레이터, 커머디티 풀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 커머디티 풀도 선물 펀드입니다. 일종의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상품 선물, 커머디티 퓨처스라든지 또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헤지 펀드가 커머디티 풀인데 이 커머디티 풀을 운용하는 운용자들을 이 CPO라고 합니다. 그리고 CTA에서 Investment Management Firm, CTA에 대한 definition이 나오네요. CTA라는 거는 투자회사다. Investment Management Firm이다. That trade directly for US investors. 그러니까 US 인베스터를 위해서 말이죠. 트레이딩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회사다. 그리고 in commodity and financial futures or options. 그러니까 이 커머디티나 또는 커머디티 퓨처스, 그러니까 상품 선물이라든지 또는 금융 선물 또는 옵션류에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면 US 인베스터를 위해서 간접 투자를 해주는 그런 투자회사를 CTA라고 한다. 그리고 CPO는 Public or Private Investment Trust or Syndicate. CPO는 그냥 공모형 또는 사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투자 신탁 구조 또는 신디케이트 구조를 CPO라고 한다. That combine investor capital into a commodity pool. 그 사람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갖다가 커머디티 풀이라는 하나의 상품 펀드로 만들어서 which are then allocated to individual CTAs or are directly invested in futures contract. CPO가 상품 선물 펀드 같은 거라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갖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배분을 하는 거냐면 특정한 CTA들한테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 배분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펀드의 수익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게 CPO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 거래하는 자문사들을 규제하는 규제 기구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to provide government oversight of managed futures trading industry, the U.S. Congress created CFTC라는 연방 감독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는 거를. 그리고 또 National Futures Association이라는 자율 규제 기구도 또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류의 그 연방 감독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 규제 기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로 쭉 가서 214페이지로 가봅시다. Managed Futures Investment Strategy로 바로 넘어오세요. 이제 Managed Futures와 같은 그 상품 선물류, 커머디티 퓨처스나 또는 뭐 파이낸셜 퓨처스, 금융 선물류에 투자하는 그 투자 기구들의 전략이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봅시다. 거기 the four core dimensions of managed futures are data sources, implementation style, 그 다음에 strategy focus and time horizon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managed futures라는 상품 선물을 운용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CTA들이 운용을 하죠. CTA들이
자기들의 투자 전략을 갖다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겁니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오는, 어디서 어떻게 획득을 하는 겁니까에 따라서 좀 CTA나 매니지드 퓨처스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이런 매니지드 퓨처스구나. 얘는 이런 매니지드 퓨처스구나 분류할 수 있는데, 자, within data sources, managed futures strategies may be classified as either fundamental or technical.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또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건가요? 따라서 펀더멘털 스트래티지와 테크니컬 스트래티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펀더멘털 스트래티지는요, 이어서 future oriented information, future oriented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근본적 전략은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는 어떤 예측이나 또는 뭐 기대에 근거해서 뭔가 전략을 짜는 게 fundamental strategy고, technical strategy는 historical price and the trading volume.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의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라는 가격이 변화오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과거의 거래량을 보고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펀더멘털 스트래티지는 좀 퓨처 오리엔티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반면에 테크니컬 스트래티지는 과거의 어떤 가격의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의 볼륨을 보고 앞으로는 그럼 이렇게 되겠군이라고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과거 히트로스펙티브 하죠. 과거를 돌아보는 게 테크니컬 스트래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플멘테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요. 거기서 managed futures strategies may be classified as either systematic or discretionary. 그러니까 뭔가 좀 시스테매틱하게 이 알고리즘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헤지펀드 매니저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종류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systematic strategy primarily use quantitative modeling in making decisions as to when to purchase or sell and to position size. 그래서 자, 이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거며, 그 다음에 포지션의 규모는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알고리즘이나 어떤 수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요, 진입 시점과 나오는 시점, 그리고 들어갈 때 수량과 들어올 때 수량, 투자하는 수량, 포지션의 수량을 갖다가 내가 좀 결정해보자. 이러는 게 시스테매틱 스트레스입니다. 좀 전략적인,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있잖아요. 전략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방법이죠. 조금 있다가 when to purchase or sell,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하고 관련된 거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시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 필요하고요. 언제 들어가는 거지? 뭘 보고 시그널을 만들어야죠. 이런 시그널이 울리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시그널은 어떻게 아는 거야? 이런 계산 공식이 있어. 자,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거에 대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들어가는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걸 보는 시그널이 하나가 나올 거, 시그널을 포착하는 비율을 얘기가 나올 거고요. 포지션의 사이즈는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것도요.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실 게 Systematic Strategy에서 when to purchase or sell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에 동그라미 치고요. 둘 다 계산입니다. 둘 다 계산. 계산하는 비율이나 어떤 뭐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문장에서 오른쪽 끝을 보시면 The complexity of systematic strategie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with a corresponding increased reliance on trading and technical support.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기술들, 데이터 기술들도 많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스테매틱 트레이딩 툴들이 막 생겼어요.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as a result, CTAs can use computerized resources to invest in wide variety of futures market. 아주 다양한 시장에 외환 시장도 있잖아요. 외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시장, 일종의 커머디티로 보게 되면 다양한 커머디티들이 있죠. 크루드 오일도 있고, 뭐 윗 퓨처스 같은 밀 선물도 있고, 곡물과 관련된
다양한 선물 시장들이 있는데, 다양한 선물 시장들에 우리가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트레이딩 툴들 갖다 많이 개발하다 보니 실제로는 굉장히 CTA 전략들이 대단히 많이 다이버시파이 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 시장에다가 각각의 툴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합쳐진 그런 CTA의 투자 수익률의 안정성은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도 diversification effect,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215페이지에서요. discretionary strategies.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discretionary strategy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임의적으로 본인의 예측이나 판단에 근거해서 있잖아요. 온갖 투자를 하는 건데, are generally less diversified than systematic strategy. 그러니까 좀 보게 되면 그 discretionary한 그런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섹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시스테매틱한 것보다는요, 시스테매틱한 거는 섹터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은 별로 많이 필요가 없죠.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 가지고 자동으로 트레이딩이 되게끔, 포지션 사이즈도 자동적으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라서 그냥 그 시스테매틱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로봇들을 갖다가 사방에다 보내는 거다. 서로 좀 특화된 로봇을 다양한 시장에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면에 이제 디스크리션한 거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집중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분산의 정도로 본다면 좀 약간 덜 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discretionary strategy는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perceived pricing opportunities in the market. 그러니까 가격이 뭔가 좀 잘못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컨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특정 가격으로부터 이탈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한번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발견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디스크리셔널을 한 건데, 이게 프라이싱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 CTA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운용자들이 직접 그걸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본질 가치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그 본인들의 예측이나 판단에 좀 근거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discretionary strategy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 같아요. 자, implementation strategy focus에서 거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그 모멘텀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밑에 또 내려가게 되면 글로벌 매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밸류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있고, 민 리버전, 그 다음에 뭐 캐리 스트래티지, 멀티 스트래티지라는 다양한 전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CTA가 쓰는 전략들이요. 먼저 모멘텀 스트래티지라는 거 한번 볼까요? 모멘텀 스트래티지라는 게 그 rely on the basic principles of buy winners and sell losers. 그러니까 buy winners라는 게 사세요 이런 거죠. 그 winners 지속적으로 상승 주식은 사세요 이런 거죠. winners는 사시고 buy winners 그다음에 sell losers는 파세요. 그러니까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고 하락 국면에 되어 있는 거는 파세요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바이는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롱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고 롱 포지션. 그다음에 팔라고 하는 거는 들고 있는 걸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하필이면 그 주식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주식 팔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셀이라는 거는 숏셀을 말하죠. 숏셀. 빌려서 파세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남이 들고 있는 걸 갖다 빌려서 파세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내려갔을 때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는 빌린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내려간 상태의 가격에서의 주식을 도로 사서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숏셀은요. 이 셀은 숏셀이죠. 그러니까 숏. 공매하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빌려서 파세요. 이걸 하나로 쓰게 되면 이제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위너 마이너스 루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위너 마이너스 루저 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너를 사서고요. 루저는요. 파세요. 이런 거죠. 앞에 플러스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위너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루저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 모멘텀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오네요. Momentum is the rate of acceleration of a security price change. 그러니까 어떤 증권의 가격 변화가 얼만큼 있잖아요. 가속도가 붙는지 속도를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한 모멘텀이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상승할 때 강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락할 때 강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관성을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죠? 보인다는 이야기고 하락 모멘텀이 있다는 거는 내려갈 상황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if a securities price has momentum, then its price should continue in the same direction.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멘텀이 존재할 경우에는 strategy attempt to profit by using a trend following strategy. 트렌드 팔로잉 한다는 거는 그 추세를 갖다 그대로 쫓아간다는 이야기니까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세요. 내려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빌려서 파세요. 공매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위너 마이너스 루즈 하는 게 이걸 갖다 우리는 대표적인 모멘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모멘텀 스트래티지 중에서도 이거 올라가는 거 사고 내려가는 거 파세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트렌드 팔로잉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Just that takes long position on assets with upward moving prices. 그게 위너죠. 그 다음에 and the short position on assets with downward moving prices. 이거는 루즈입니다. 루즈는 short position.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시계열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타임 시리즈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의 추세가 이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서 타임 시리즈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trend following strategies require the measurement of a trend using historical prices. 그 모멘텀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죠. 과거의 가격을 봤더니 이런 serial correlation, 시계열적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historical price를 봤더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Measuring a trend can be done simply by comparing moving average with the current price.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요, 무빙 에버리지 가격하고 이동평균 가격하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트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two main common momentum strategies are moving average and breakou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돌파라는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모멘텀 전략의 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봅시다. 모멘텀에서요. 모멘텀이 기본 포맷이 이거잖아요. 위너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루즈는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위는지 루즈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위는지 루즈는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구간 돌파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봅시다. 무빙 에버리지하고 자, 무빙 에버리지 스트래티지는 take a long position when current price is above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동 평균보다는 현재의 주가가 더 높아요. 이럴 때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 또는 20일 이동 평균 또는 30일 이동 평균 또는 5일 이동 평균 이런 평균들이 많이 있죠. 그 어떤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특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주가라는 거는 그 이동 평균보다는요 높은가요 낮은가요를 볼 때에 이동 평균보다 현재의 주가가 계속 높으면 이거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롱 포지션을 취하자 이런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 전략이고. 반면에 take short position when it is below. 그러니까 moving average보다는 이동 평균보다는요 현재 주가가 더 낮아요. 이럴 때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고 이거는 short position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moving average strategy입니다. 그래서 moving average crossover strategy combines moving average from various time period together with crossover rules so as to conclude when to take a long or short position. 언제 롱하고 언제 short 할까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오버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커런트 스탁 프라이스가 있고요. 현재 주가죠. 현재 주가보다는 5 days 무빙 에버리지 5일 동안 이동 평균보다는 현재 주가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다시요. 20 days 무빙 에버리지
20일 이동평균보다는 5일 이동평균, 최근의 이동평균값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가는 그거보다 더 높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최근의 이동평균 주가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으면 현재 주가가 5일 이동평균보다 높고 5일 이동평균은 20일 이동평균보다 높고 20일 이동평균은 다시 60일 이동평균보다 높아요.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있으면요. 이건 아주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금방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 이거는 강한 하락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팔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60일 이동평균이라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이동평균선은 좀 밑에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구간을 뚫고 올라온다든지,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은요, 더 빠르게 뚫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서로 크로스오버 교차를 했을 때에, 장기 이동평균보다는 단기 이동평균들이 뚫고서 올라오는 구조가 되게 되면, 이때는 또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거기서 크로스오버,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오버 스트래티지는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하긴 하는데 various time period together 여러 개의 기간에 해당되는 무빙 에버리지 5일 무빙 에버리지, 20일 무빙 에버리지, 60일 무빙 에버리지 이런 거 갖다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무빙 에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세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수 포지션. 또요, 장기 이동 평균보다는 단기 이동 평균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하락이라서 이거는 숏 포지션. 자, 이런 식으로 투자에서 결정을 하는 게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오버 스트래티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consider 30-day moving average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가 나와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consider로 시작되는 그 문장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밑에 내려오시면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ch trend signals can experience a frequent sign change, resulting in unnecessary trading and transaction cost. 결국 뭐만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선들이 무빙 에버리지 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선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조금 빈번하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스트래티지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윈인가요? 아니면 루즈인가요?를 보는 것 중에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무빙 에버리지를 본 거죠. 무빙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보다는 중기가, 중기보다는 단기가, 단기보다는 초단기가 더 높아 이렇게 하게 되면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빙 에버리지를 보고서요. 얘가 위는지 루즈인지를 판단한 거예요. 자, 반면에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고 근데 이제 가격이 움직이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저항선이 있죠.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워. 내려가더라도요, 이거 지지선 밑으로는 더 내려가기 어려워. 자, 이렇게 어떤 평균에 해당되는 저항선이 있어요. 주가가 계속 움직이더라도, 이 선에 부딪히게 되면 그 주가가 다시 내려오더라. 또는요,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 되게 되면요, 그때는 지지선이 되어서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을 보고 만약에 저항선을 갖다 뚫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가격이 그때는 이거는 위는 앞으로 올라갈 거야. 반면에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거보다는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얘는 루즈야. 이렇게 해서 매도 포지션 하고자 하는 게 브레이크아웃 스트래티지입니다. Some breakout strategies will provide a trend signal once the price move away from the specific range. 이게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 두 개의 밴드, 이 두 선의 차이가 있죠. 일종의 어떤 레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범위가 있죠. 올라가더라도 이 선 이상 안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이 선 이하로 안 내려가고 어떤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 범위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때는 강력한 어떤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with the resistance level being the higher price and the support level being the lowest price of a given period. 그러니까 스포트 레벨이 지금 지지선이고 리지스턴스 레벨이 저항선인데 어떤 가격, 어떤 주가가 저항선 위로는 안 올라가 또는 지지선 밑으로는 안 떨어져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구간 내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은 그 구간을 뚫고 나가게 되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브레이크아웃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에 보면 주가가 이제 그 지지선 밑으로 툭 떨어졌죠,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을 갖다 취해서 얘는 앞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지선 밑으로도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언제 빠져나오는 건가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용어 중에 보게 되면 trailing stop이라는 게 있어요. trailing stop. trailing stop indicates a position should be exited. 포지션을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if the price falls below certain amount under the most recent high prices 가장 최근의 고가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스탑이라는 개념이 가장 최근에 어떤 고가를 형성하기를 얼마의 최근 고가, 가장 최근 고가가 얼마였니? 그 최근 고가라고 말하는 것도요. 어떤 타임 피리드가 있어요. 어떤 시간 내에 어떤 구간 내에 있잖아요. 최고가가 얼마였지? 자, 그 고가로부터 얼마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갖다 유지하지 말고 그때는요, 반대 포지션을 빨리 빠져나오세요. 라고 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포지션 빠져나오는 시점.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스트래티지 보세요. Global macro strategies use a fundamental analysis to decide on long or short position in equities, fixed income, foreign exchange, and commodity. 그러니까 뭐 주식이 되었던 아니면 채권이 되었던 외화가 되었던 커머디티가 되었던 관계없이 있잖아요.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를 해서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는 속성상 보게 되면 예측이죠.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라는 예측입니다. 그런 예측에 근거를 해서 주식이나 채권 또는 뭐 다양한 시장의 포지션을 잡는 거를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라고 한다. 레벨 1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네요. 그리고 some models may be developed to estimate the impact of a change in foreign exchange.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는 글로벌리 투자하다 보니까 그 환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각 나라의 그 통화의 가치가 이 주식시장이나 또는 채권시장 뭐 또는 커머디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를 갖다 잘 분석을 해서 포지션을 갖다가 롱하거나 숏하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매크로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뒤에 가서 글로벌 매크로는 이 디렉셔널 스트래티지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개념 하나만 좀 더 보시게 되면 저 맨 밑에 문장에서 215페이지에 additionally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 볼까요? Trend following strategies tend to follow global trend after fundamental strategy. 그 fundamental strategy는 미래를 좀 이렇게 될 거예요라는 예측에 근거해서 선행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고, trend following은 그런 추세가 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추세를 쫓아가는 쫓아가는 거다 보니까 trend following은 기본적으로 좀 후행 투자고, 그 다음에 fundamental analysis를 하고 있는 펀더멘털 스트래티지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선행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5페이지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216페이지로 넘어가죠.